소자 8년 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아바마마. 전하, 세자가 돌아온 건 아비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용상, 왕의 자리를 빼으러 온 것입니다. 썩 꺼져라! 청나라 놈들을 등에 업고 왕 노릇을 하려 드느냐?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명심해라. 세자 저하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셔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산다. 전하, 이 침 한 방이면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아주 영원히 말입니다. 한때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꽃 같은 여인. 하지만 그녀의 손톱 밑은 언제나 흙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사약을 내리게 하고도 모자라 왕이 침전 밑에 끔찍한 저주 인형을 묻어야만 했던 여자. 조선 역사상 장희빈보다 더 악랄하고 더 치밀했던 악녀 소용조 씨. 그녀는 어쩌다 권력에 미친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핏빛 비밀이 지금 깨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야사한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왕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악녀 소용조 씨의 충격적인 일생입니다.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저주,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 전쟁의 끝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악귀야 물러가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오직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살벌한 궁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이야기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고 돌아온 인조 임금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찌우며 항복했던 그 끔찍한 기억. 삼전도의 굴욕 때문에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깊게 패인 주름과 검버섯이 보였고 신하들의 눈빛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죠.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인조는 밤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는 늙고 병든 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을 파고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용조 씨였습니다. 그녀는 중전이나 다른 후궁들처럼 얌전하고 고상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색감의 저고리를 입고 눈꼬리를 살짝 올리며 왕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인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패배감에 젖어있는 왕에게 필요한 건 따끔한 충언이 아니라 달콤한 위로와 맹목적인 찬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전하를 손가락질해도 소인은 전하만을 우러러봅니다. 전하의 그 고귀한 용안에 주름이 하나 늘 때마다 인연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프옵니다. 조 씨는 밤마다 인조의 품에 안겨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인조에게 이 말은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유일한 여인, 내 편이 되어주는 여인. 인조는 점차 조 씨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그녀의 처소인 낙선제는 밤마다 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원한 것은 단순히 왕의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원했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모여서 또 전하의 험담을 했다고 하옵니다. 어찌 감히 임금님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들 세자 저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교묘하게 왕과 신하, 그리고 왕과 아들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인조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조 씨의 새치혀가 움직일 때마다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눈밖에 난 궁녀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조 씨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인조의 정실 부인인 인열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궁궐의 안주인 자리가 비게 되자 조 씨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중전이라도 된 양, 붉은 치마를 휘날리며 궐 안을 활보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녀의 앞을 막을 수 없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의 전성기에도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으니
바로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8년 만에 귀국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세자 저하가 돌아오신다. 조선에 희망이 온다. 하고 말이죠. 이 환호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떤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소용조 씨였습니다. 똑똑하고 강단 있는 세자빈 강씨가 돌아온다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늙은 왕이 죽고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은 그저 뒷방 늙은이가 되거나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 내 자리를 뺏기느니 차라리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조 씨의 눈빛이 다시금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붉은 연지를 덧발랐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든 말이죠. 그리고는 품속에서 은밀하게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과연 8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소현세자와 강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따뜻한 환대였을까요? 아니면 계모의 탈을 쓴 악녀의 차가운 덫이었을까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645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무려 8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양 도성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우리 세자 저하가 오셨다. 이제 조선에도 희망이 생겼구나. 그 환호성은 마치 왕이 바뀐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백성들의 함성이 커질수록 궁궐 깊은 곳 인조의 처소에는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당시 인조는 지독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오랑캐에게 무릎 꿇은 못난 왕인데 아들은 청나라와 잘 지내며 백성들의 영웅이 되어 돌아왔으니 아비가 자식을 질투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틀린 틈새를 독사 같은 소용조 씨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인조의 귀에 대고 의심의 독을 들이부었습니다. 전하, 들리시옵니까? 백성들이 왕이 바뀐 것 같다고 떠든답니다. 세자가 청나라 놈들과 짜고 전하를 몰아내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청나라 황제가 전하를 폐위시키고 세자를 왕으로 앉히겠다고 했다는데 설마 사실은 아니겠지요? 이 말은 인조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뜩이나 의심 많은 인조의 눈에 이제 소현세자는 8년 만에 만난 그리운 아들이 아니라 내 왕좌를 노리는 가장 위험한 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부자가 상봉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들을 본 아비라면 맨발로 뛰어 나가 끌어안고 통곡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인조는 아무런 표정 없이 삐딱하게 앉아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지만 인조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버지를 위해 청나라에서 가져온 신기한 물건들을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서양의 자명종, 천리경, 그리고 과학 서적들이었죠. 세자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아바마마, 이것이 서양의 기술입니다. 청나라는 이 기술을 받아들여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도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문물을 개방하여 구국강병을 이루어야 하옵니다. 세자는 순수한 충심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건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조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소용조 씨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톡 쏘는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어머나 전하, 저것 좀 보십시오. 오랑캐 물건에 정신이 팔려 우리 조선의 법도는 잊은 모양입니다. 세자 저하가 벌써 청나라 사람이 다 되셨군요.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인조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앞에서 오랑캐 자랑을 늘어놓느냐? 내가 8년 동안 배운 게 고작 아비를 능멸하고 오랑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더냐? 고함을 치던 인조는 급기야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무거운 벼루를 집어들어 세자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와장창 검은 벼루가 바닥에 깨지면서
튀어오른 시커먼 먹물이 소현세자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푸른 용포가 검게 얼룩지는 순간 세자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바마마. 소자의 뜻은 그것이 아니옵니다. 세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엎드렸지만 인조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벼루 사건, 이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적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자는 비틀거리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며 소용조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다. 늙은 왕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 이제 저들을 죽이는 건 시간 문제다. 벼루 사건이 있고 난 뒤 소련세자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병이 더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순한 화병인 줄 알았던 병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갑자기 오한이 들었다가 불덩이처럼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학질, 요즘 말로 하면 말라리아와 비슷한 병이었습니다. 보통 왕세자가 아프면 내의원 최고의 어이들이 달라붙어 밤새 간호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조는 아주 기이한 결정을 내립니다. 궁궐의 네로라 하는 명의들을 다 물리고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의관 하나를 세자의 주치의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영익. 그는 정식으로 과거를 보고 들어온 의관이 아니었습니다. 소용조 씨의 친정어미가 내 병을 고친 신이라며 궁으로 데리고 들어온 일종의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궐 안에는 벌써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자는 의술보다 귀신을 부리는 잡술에 능하다더라.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를 뺏는단다. 신하들이 결사반대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의 옥체는 나라의 근본입니다. 어찌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침을 맡기십니까? 하지만 인조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미 소용조 씨가 인조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하, 이영익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명의입니다. 저들을 믿지 마시고 이 사람을 믿으셔야 세자 저하가 삽니다. 결국 세자의 침전에는 이영익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료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이영익은 약을 쓰는 대신 오로지 침술만을 고집했습니다. 그가 세자의 몸에 길고 날카로운 침을 꽂을 때마다 세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세자빈 강씨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침을 맞으면 차도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자의 얼굴빛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가고 눈동자의 초점은 흐려져만 갔으니까요. 이복의 의관, 침을 맞는데 왜 저하의 열이 더 오르는가? 저하께서 숨쉬기조차 힘들어하지 않는가? 강씨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이영익의 대답은 태연했습니다. 마마, 이것은 몸 안에 나쁜 도끼가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명현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과연 그게 도끼가 빠져나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끼를 주입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영익이 침을 놓는 혈자리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서서히 생명을 갉아먹는 급소였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세자의 신음소리는 커져만 갔고 그 시각 소용조 씨의 처소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영익의 침 끝에 무엇이 묻어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애초에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쓴 각본이었을까요?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2달, 침을 맞기 시작한 지 3일,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세자의 생명 불꽃이 허무하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찾지 않았고 곁에는 의심스러운 의관만이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침을 들고 서성거렸습니다. 세자는 마지막 순간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을 내려다보는 의관의 뒤로 붉은 입술을 한 악녀의 환영을 보지는 않았을까요? 1645년 4월 26일 창경궁 환경전에서 비통한 곡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침을 맞기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소현세자가 34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온 지 겨우 2달 만에 벌어진 참변이었습니다. 세자빈 강 씨는 남편의 식어가는 손을 부여잡고 실신할 듯 오열했습니다. 청나라에서의 그 모진 고생을 다 견디고 이제야 살만해졌는데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요. 그런데 진짜 공포는 세자의 숨이 끊어진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을 하던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자의 시신 상태가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병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그 엄격한 정사 기록에도 이 장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자는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 그러니까 눈, 코, 귀, 입의 7구멍에서 붉은 선혈이 흘러나왔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병으로 죽은 사람의 얼굴이 숫덩이처럼 검게 변하고 눈과 귀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독살, 독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세자빈 강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병마가 데려간 것이 아니다. 저 사악한 무리들이 내 남편을 독살한 것이다. 그녀의 분노 어린 시선은 곧장 의관 이영익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소용조 씨를 향했습니다. 당장 저 의관 놈을 잡아라. 무슨 약을 썼는지, 침에 무엇을 발랐는지 문초해야 한다. 궁궐 안의 모든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독살이다. 이것은 독살이다. 하지만 이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의 처참한 시신을 본 아버지 인조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당장 의관을 잡아다 주리를 틀고 진상을 밝히라고 길길이 날뛰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조는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서둘러 장례를 치르라고 재촉했습니다. 시신이 흉하니 빨리 입관하라. 의관 이영익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했으니 상을 내리겠다. 세상에, 이게 말입니까? 아들을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벌이 아니라 상을 주다니요. 이것은 인조 역시 이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방조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소용조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알턴 이가 빠졌구나. 내 앞길을 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어. 그녀는 인조에게 달려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는 척했겠죠. 전하, 세자 저하께서 복이 없어 일찍 하신 것이니 너무 상심 마시옵소서.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자의 장례는 왕자의 격식에도 맞지 않게 초라하고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진실은 무덤 속으로 저 검게 변한 시신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 바로 남겨진 세자빈 강 씨와 3명의 어린 아들들은 어떡합니까?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강 씨는 더 큰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쏘아보는 소용조 씨의 눈빛이 이제는 세자가 아닌 자신과 아이들을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호호, 어미 잃은 새끼들을 처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이제 방패막이 사라진 세자빈 강 씨,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소용조 씨의 다음 작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독살설보다 더 기가 막힌 누명, 피 묻은 전복구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먹는 음식에서 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살은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며느리 세자빈 강 씨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일까요?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후 궁궐에는 더 큰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세자가 사라지자 소용조 씨의 다음 타깃은 바로 세자빈 강 씨였습니다. 세자빈 강 씨의 처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의 등불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는 냉담하고 시어머니 격인 소용조 씨는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 씨는 만만찮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사인을 밝혀달라며 인조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전하,
저하의 죽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의관을 다시 조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강 씨의 태도가 인조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안쓰러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대드는 당돌하고 위험한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이때 소용조 씨가 틈을 놓치지 않고 인조의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전하, 세자빈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남편 잃은 원망을 전하께 돌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조는 점차 며느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누가 해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났습니다. 인조의 수라상에 귀한 전복구이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미상궁이 맛을 보기도 전에 인조가 젓가락을 대렸는데 은수저 색깔이 순식간에 검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독이었습니다. 누군가 왕을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탄 것입니다. 수라가는 발칵 뒤집혔고 인조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왕을 독살하려 했느냐?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사실 범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용조 씨가 짜놓은 각본대로 말이죠. 궁녀 하나가 잡혀와서 벌벌 떨며 거짓 자백을 합니다. 전하, 얼마 전 세자빈 마마께서 수라간을 기웃거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증은 없었습니다. 오직 불확실한 목격담 하나. 하지만 인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가 의심스러웠던 차에 딱 걸려든 것이죠. 내가 감히 지아비를 잃더니 미쳐버렸구나. 시아비를 죽이고 내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했느냐? 인조는 세자빈 강씨를 불러다 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강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제발 해안으로 살펴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미 눈과 귀가 멀어버린 인조에게 며느리의 절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소용조 씨가 기름을 부었죠. 아이고 무서워라. 전하, 저 표독스러운 눈빛 좀 보십시오. 저런 여인을 궐 안에 두었다가는 전하의 옥체가 위험합니다. 사실 이 전복 사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자빈이 직접 수라간에 가서 독을 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독이 든 음식이 기미상궁도 거치지 않고 왕의 상에 올라온 것도 이상했죠. 모든 정황이 조 씨의 자작극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권력은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세자빈 강 씨는 쫓겨나 폐서인이 되고 형틀에 묶여 문초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 씨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불안했던 걸까요? 그녀는 강 씨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궁궐 역사상 가장 섬뜩하고 기괴한 저주의 구판을 준비합니다. 전복에 독을 탔다는 누명을 씌웠지만 세자빈 강 씨는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용조 씨는 여기서 멈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으로 죽이는 게 실패했다면 이번에는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는 방법, 바로 저주를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흑마술의 문을 연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궁궐의 후미진 곳에서는 등골이 오싹한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용하다는 무당들을 은밀히 불러들여 디단과 금덩이를 안겨주며 섬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눈앞에서 저 며느리를 치워버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영혼을 악귀에게 팔아도 좋다. 당장 효험이 있는 비방을 쓰거라. 무당들은 조 씨의 사주를 받아 끔찍한 물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은 짐승의 뼈, 흉측하게 생긴 저주 인형, 그리고 붉은 피로 이름을 쓴 부적들. 보기만 해도 재수없는 이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바로 인조가 머무는 대전과 왕비의 침전 밑, 그리고 세자빈이 다니는 길목에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조 씨는 인조에게 달려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포에 질린 연기였습니다. 전하, 밤마다 가위에 눌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속에서 자꾸만 세자빈이 나타나 저와 전하를 노려보며
웃습니다. 아무래도 궐 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귀가 얇고 의심이 많은 인조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프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차에 조 씨가 옆에서 공포심을 자극하니 의심병이 도진 것입니다. 당장 궐 안을 샅샅이 뒤져라. 수상한 것이 나오면 즉시 보고하라. 물론 수상한 것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 씨가 미리 다 묻어놓았으니까요. 나인들이 땅을 파자 썩은 짐승의 사체와 바늘이 꽂힌 인형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인조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누가 감히 왕의 처소에 이런 흉물을 묻었단 말이냐?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조 씨의 측근들이 입을 모아 고변했습니다. 전하, 이 흉물들이 발견된 곳이 세자빈 마마의 처소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세자빈 마마께서 평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당을 불렀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인조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전복 독살 사건 때는 물증이 없어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땅에서 나온 저주 인형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생긴 셈이니까요. 물론 조작된 증거였지만 인조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공포를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내가 기어이 나를 저주해 죽이려 했구나. 내 아들을 잡아먹더니 이제는 시아비까지 잡아먹으려 드느냐. 세자빈 강씨는 또다시 끌려나와 형틀에 묶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인조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강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아바마마, 며느리가 어찌 시아버지를 저주하겠습니까? 이는 누군가 저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제발 저 흉물들을 묻은 자를 찾아내 주시옵소서. 하지만 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조 씨의 각본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입 닥쳐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여봐라, 저 독한 것을 당장 폐위시키고 사가로 내쫓아라. 그리고 다시는 궐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라. 결국 조선의 국모가 될 뻔했던 세자빈 강씨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3명의 어린 아들들과 생이별을 하는 순간 강씨의 울부짖음은 궁궐 담장을 넘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강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가에서의 조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소용조 씨는 그녀가 살아있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기에 마지막 한 방, 바로 사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나 친정집에 유폐된 세자빈 강씨. 그녀는 혹시나 시아버지가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용서가 아니라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1646년 3월, 인조는 결국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비정한 어명을 내립니다. 쫓아낸 것도 모자라 아예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 잔인한 결정 뒤에도 소용조 씨의 끊임없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전하, 강 씨가 살아서 밖에서 세력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입니다. 뿌리를 뽑으셔야 합니다. 드디어 강 씨가 머물던 집 마당으로 의금부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커먼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 씨는 올 것이 왔다는 듯 체념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억울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부승지가 교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죄인 강 씨는 들어라. 시아비를 저주하고 독살하려 한 죄. 그 패륜을 물어 사약을 내리니 달게 받아라. 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독살도 저주도 모두 조작된 것인데 죽는 순간까지도 그 누명을 쓰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원통했습니다. 그녀는 사발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궁궐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전하, 신첩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억울함이 밝혀지는 날, 저 간신배들과 요물 조 씨는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내 죽어서 원기가 되어서라도 지켜볼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맺힌 절규가 되어 허공을 갈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나졸들조차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칠 정도로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들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독한 약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아가, 내 새끼들. 고통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름은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닌 바로 두고 온 어린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미가 죄인으로 몰려 죽으면 남겨진 자식들의 운명은 불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진취적이고 똑똑했던 여성, 소현세자빈 강 씨는 시아버지와 후궁의 모함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강 씨가 숨을 거두자마자 인조와 소용조 씨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수순을 밟았습니다. 바로 강 씨가 낳은 3명의 아들, 즉 인조의 친손자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주도는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죽음의 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왕자들을 그 험한 곳으로 보낸다는 건 사실상 가서 죽으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죠. 배에 오르는 어린 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갔습니까? 아바마마는요? 왜 우리만 가야 합니까? 파도가 넘실거리는 망망대해 위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흩어졌고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 어린 것들에게까지 일이 모지신가.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소용조 씨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강 씨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그제야 다리를 뻗고 잠을 잤습니다. 이제 끝났다. 눈엣 가시 같던 며느리도 죽고 손자들도 멀리 치워버렸으니 이제 이 궁궐에 나를 위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녀의 낙선제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조의 총애는 더욱 깊어졌고 그녀가 낳은 자식들은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누렸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한 것 같은 암흑의 시대. 과연 이 악녀의 전성기는 영원할 수 있을까요? 화무시비롱이라 했습니다. 붉은 꽃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는 법. 인조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조 씨에게도 서서히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자빈 강 씨가 사약을 받고 쓰러진 그날, 궁궐의 주인은 사실상 인조가 아니라 소용조 씨였습니다. 그녀의 앞길을 막을 장애물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전은 힘이 없었고 세자는 죽었으며 세자빈마저 제거했으니까요. 조 씨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조정의 실세이자 희대의 간신인 김자점과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 우리가 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 수는 없어도 왕보다 더 잘 살게는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의 결탁으로 조정은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뇌물이 오가지 않으면 벼슬자리 하나 얻을 수 없었고 조 씨의 친인척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호의호식했습니다. 조 씨의 처소인 낙선제에는 매일 밤 연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사내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고 그녀의 옷장에는 명나라에서 들여온 비단옷이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죽인 죄책감 따위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더욱 오만방자하게 굴었죠. 내 치마폭 안에서 안 되는 일이 무엇이더냐? 왕도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그녀의 권력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태양은 지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 건불 10년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붉은 꽃도 열흘이면 시드는 법입니다. 조 씨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유일한 뒷배이자 방패막이인 인조의 수명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세자빈마저 죽인 뒤 인조의 건강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밤마다 들려오는 원귀들의 울음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인조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인조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조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전하, 일어나셔야 합니다. 전하가 계셔야 제가 삽니다. 전하, 그녀가 인조를 간호하며 흘린 눈물은 왕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자신에게 닥쳐올 파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인조가 사라지면 그녀는 그저 힘없는 후궁에 불과했고 그녀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은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조 씨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아니 무시했던 한 인물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현세자의 동생이자 형과 함께 청나라 볼무 생활을 겪고 돌아온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이었습니다. 복림대군은 형의 억울한 죽음과 형수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조카들의 유배를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형처럼 드러내놓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죽여 때를 기다렸습니다. 인조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조 씨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요녀가 이 나라를 망치고 내 형님네 가족을 도륙했구나. 내 반드시 이 원한을 갚으리라. 병석에 누운 인조를 바라보는 조 씨의 눈빛이 불안으로 흔들릴 때 복림대군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649년 인조의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를 지켜주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왕이 죽는 그 순간 조 씨의 운명은 어떻게 뒤집히게 될까요? 이제 피해 복수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1649년 5월 궁궐에 무거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용 조 씨의 영원한 뒷배이자 그녀의 악행을 묵인해 주었던 인조가 결국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궁궐 사람들은 곡을 하며 슬퍼했지만 단 한 사람, 소용 조 씨만큼은 슬픔보다 더 큰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누가 나를 지켜준단 말인가. 저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인물은 바로 복림대군, 효종이었습니다. 그는 형 소현세자의 억울한 죽음과 형수 강씨의 비참한 최후를 곁에서 지켜보며 피눈물을 삼켰던 인물입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조정을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정확히 소용조 씨와 그녀의 결탁 세력인 간신 김자점을 향하고 있었죠. 효종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바로 칼을 휘두르면 피바람이 불 것을 알았기에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 씨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 씨의 친인척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수탈한 죄를 물어라. 효종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조 씨의 팔다리와 같았던 세력들이 하나둘씩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낙선제에 고립된 소용조 씨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죽은 소현세자가 검게 변한 얼굴로 나타나 목을 조르고 사약을 먹고 죽은 강빈이 피를 토하며 달려드는 꿈이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나요? 조 씨는 살기 위해, 아니 효종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또다시 금기된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궁궐 밖의 무당들을 은밀히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새왕 효종을 저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할 바에는 이 나라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녀는 효종의 옷가지와 머리카락을 구해오라 시키고 끔찍한 저주 인형을 만들어 또다시 땅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대역죄였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조 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법. 그녀의 이 은밀하고도 끔찍한 구파는 꼬리가 잡히고 맙니다. 조 씨의 사주를 받고 저주 물건을 묻으려던 나인이 순찰을 돌던 내관에게 딱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흉측한 물건은 어디서 난 것이냐? 추궁 끝에 나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기인 마마께서 시키셨습니다. 보고를 받은 효종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 요사스러운 것이 형님 가족을 풍비박산 내더니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 드는구나. 더 이상 자비는 없다. 효종은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소용 조 씨의 처소, 낙선제로 향했습니다.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군사들의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조 씨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악녀의 최후, 그 처절한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 씨의 처소 앞마당을 파내자 쏟아져 나온 그 수많은 증거들. 과연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을까요? 효종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명의 군사가 낙선제로 들이닥쳤습니다. 조 씨의 처소 앞마당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흙을 파낼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땅 속에서 나온 것은 썩어 문드러진 짐승의 뼈, 머리카락이 엉겨붙은 부적, 그리고 바늘이 수없이 꽂힌 흉측한 인형들이었습니다. 그 인형들에는 놀랍게도 효종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저주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본 효종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충심이더냐? 내가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악귀냐? 서용조 씨는 끌려 나오면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다. 내가 한 짓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선왕전하가 보고 계신다. 그녀는 죽은 인조의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지만 이제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조정 신료들은 한 목소리로 조 씨를 처형하라고 상소했습니다. 저 요물은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당장 사약을 내려 종묘사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소서. 1651년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조 씨에게 자결을 명하는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보통 사약을 받으면 임금이 계신 쪽을 향해 절을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였으나 조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약 사발을 앞에 두고도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자식들을 건드리면 이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에서는 저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강 씨가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갔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추악한 최후였습니다. 군사들이 달려들어 강제로 그녀의 입을 벌리고 약을 쏟아부었습니다. 으아악!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조선 왕실을 쥐락펴락했던 희대의 악녀 소용조 씨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누렸던 부귀영화도 콧대 높던 권력도 검은 피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인조의 총애를 믿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던 붉은 꽃이 결국 자신의 독에 중독되어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조 씨가 죽은 뒤 그녀와 결탁했던 간신 김자점 또한 영모죄로 처형당했고 조 씨의 자식들도 유배를 가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효종은 그제야 억울하게 죽은 형 소현세자와 형수 강 씨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궁궐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얻은 상처투성이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소용조 씨의 삶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권력을 위해 양심을 팔고 남을 짓밟고 올라선 자의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 인과응보라는 말이 그저 옛말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가 자신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소용조 씨와 인조 시대의 비극적인 야사, 오늘로써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야사 한국사였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악연은 사라지고 선한 인연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